읽으면 남습니다. 내비책방. 안녕하세요. 내비책방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나는 왜 꾸물거릴까? 입니다. 이동귀, 손하림, 김서영, 이나희, 오현주 지음. 연세대학교 상담심리연구실. 21세기 북수입니다. 미루는 습관을 타파하는 성향별 맞춤 심리학. 당신은 의지박약도 게으른 사람도 아니다. 이를 미루는 것은 감정 조절의 문제다. 자기 비난, 꾸물거림, 죄책감의 악순환을 끊는 법. 이거는 저는 좀 의지박약이긴 하거든요. 그리고 꾸물거리기도 하고. 그래서 저에게 도움이 될 만한 책을 한번 가지고 와봤고요. 미루는 습관을 성향별로 맞춤형 심리학에 맞춰서 무슨 말이지? 성향별로 맞춰서 심리학에 기반하여 설명을 해주신다고 합니다. 굉장히 흥미로운 책이에요. 그리고 이런 부제가 또 있네요. 나는 어떤 타입일까? 국내 최초 5가지 성향 분석. 코가 좀 막혔네. 타입별 성향이 있나 봅니다. 5가지의 성향이 있다고 하는데 이것 또한 매우 궁금합니다. 자, 그럼 목차 소개부터 해보겠습니다. 목차. 처음으로. 프롤로그. 1장. 사람들은 왜 꾸물거릴까? 꾸물거림이란 무엇일까? 나는 언제 꾸물거릴까? 나는 왜 꾸물거릴까? 자기 이해로부터 출발하는 변화의 여정. 2장. 비현실적 낙관주의. 내일부터 시작해도 될 것 같은데? 제 얘기 같네요. 낙관성 때문이다. 남 일은 객관적으로, 내 일은 주관적으로. 왠지 모르게 괜찮을 것 같을 때. 실천이 어려운 이유. 아마도와 어쩌면. 꾸물거림의 대차대조표. 얻는 것과 잃는 것. 나를 통제할 수 있는 사람은 나 자신뿐이다. 변화를 위한 첫걸음. 속단하지 않기. 상담자의 오답노트. 현실적인 낙관주의자가 되자. 3장. 자기 비난 경향성. 또 미루는 나. 다시 태어나는 게 답인가? 대체 나는 왜 이 모양일까? 채찍질이라도 해야 더 잘할 수 있어. 손쉬운 도피는 더 큰 문제를 불러온다. 자기 비난, 죄책감, 꾸물거림의 삼각관계. 자기 비난의 기원. 부모의 헌신과 자녀의 죄책감. 해야 하는 것 대 하고 싶은 것. 정말로 내가 원하던 것일까? 죄책감이 주는 신호. 나도 나를 믿고 싶다. 4장. 현실에 대한 저항성. 급한 건 알겠는데 지금은 할 기분이 아니라고. 미뤄봐야 정신승리에 불과하다. 뜨거운 인지와 냉철한 내면의 감독관. 그럼 어떻게 되면 좋겠어? 반항적인 꾸물거림의 이득과 손실. 자율적으로 목표 추구하기. 풍선의 바람 빼기. 나는 슬플 때 글을 써. 5장. 완벽주의 성향. 진심으로 했는데 엉망이면 어떡하지? 이거 약간 접니다. 이거 제가 책 읽을 때 몇 번 말씀드렸는데 완벽하지 못할 것을 엄청나게 많이 걱정하는 편이에요.
나의 완벽한 토요일. 무결함이라는 환상. 완벽주의의 두 얼굴. 잘 못 해내면 어떡하지? 완벽주의를 버려야 꾸물거림이 해결될까? 하나라도 놓치고 싶지 않아.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는 없다. 잘 해야 한다 대 잘 하고 싶다. 6장 자극 추구 성향. 재밌으면 나도 안 미뤘지. 이거는 또 제가 아는 어떤 분의 이야기 같습니다. 자극 추구 성향. 심장이 두근거리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야. 작심 삼일의 이유. 자극의 다양한 형태들. 레벨업은 S자 곡선을 따른다. 시도와 포기를 반복하는 이유. 언젠가는 누구도 잔소리하지 않는다. 다 같은 재미가 아니다. 에필로그. 참고 문헌. 이렇게 목차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나는 왜 꾸물거리는 건지 이제 본문에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롤로그. 째깍거리는 시계 초침처럼 마감 기한이 다가오는데 아무것도 손에 잡히지 않는 불편한 상태로 가만히 있어 본 적이 있는가? 해야 한다는 걸 모르는 게 아니다. 그렇지만 꾸물거린다. 그러고는 마음이 편치가 않다. 제때 일을 마치지 못했을 때 예상되는 그 불편함이랄까? 그런데도 사람들은 왜 일을 미루는 것일까? 이 책은 우리가 꾸물거리는 이유에 대해 탐구하는 글이다. 이 글의 선임필자는 20여 년간 다양한 장면에서 연구와 강의, 그리고 상담을 해온 상담 심리학자이다. 대학교에서 매 학기 학생들에게 보고서 제출 과제를 낸다. 보통 학기 초에 과제를 부여하고 학기 말 마감일 자정까지 특정 온라인 사이트에 파일을 탑재하도록 요청한다. 자정이 지나면 제출할 수 없고 그 경우 0점 처리한다. 학생들은 보고서를 언제 많이 제출할까? 마감 당일이다. 결국엔 마감 당일날 하게 돼 있죠. 3분의 1 이상의 학생이 자정을 10분 남긴 밤 11시 50분부터 제출하기 시작한다. 괜찮다. 아직 10분이 남았으니까. 그런데 그중 3분의 1은 밤 11시 57분에 제출한다. 그래도 괜찮다. 아직 3분의 여유가 있으니까. 그런데 그중 3분의 1은 마감 1분을 남긴 11시 59분에 제출한다. 아슬아슬하다. 왜 이렇게 위험을 감수할까? 완벽주의라서? 아니다. 11시 59분에 제출한 보고서 중 상당수는 오탈자가 눈에 띄는 완성도가 떨어지는 보고서다. 그런데 이보다 더 놀라운 학생들이 있다. 이들은 자정까지 보고서를 제출하지 못하고 담당 교수에게 개인적으로 보고서 파일이 첨부된 이메일을 보내는 학생들이다. 각자의 기구한 사연을 담은 긴 이메일이 온다. 어떤 이는 11시 59분에 분명히 파일 보내기 버튼을 클릭했는데 갑자기 모니터 화면에 모래시계 모양이 나타나면서 잠김 상태가 되었다고 말한다. 또 어떤 이는 화면이 갑자기 파란색으로 바뀌면서 치명적 오류 메시지가 나타나고 컴퓨터가 다운되었다고 말한다. 왜들 이러는 걸까? 학생들에게는 3개월 이상의 준비 기간이 있었고 학기 중간중간에 보고서 과제 제출에 관해 여러 번 리마인더 공지를 한 바 있는데 말이다. 혹자는 이들이 일을 너무 완벽하고 꼼꼼하게 하려다 보니 진도가 안 나가서 그렇다고 말한다. 과연 그런가? 이 책을 통해 독자들은 이들이 꾸물거리는 이유와 그 기저의 심리적 메커니즘을 더욱 잘 이해하게 될 것이다. 꾸물거리는 사람들과 이야기해보면 흔히 자신이 게으르다고 말한다.
한 번씩 마감 기한을 어기고 나면 위축된다. 그러고는 다짐한다. 다음에는 달라질 거라고. 이제 일찍 시작하겠다고. 그런데 문제가 있다. 마치 술 마시고 속이 뒤틀려 본 사람들이 다시는 술을 마시지 않겠노라고 다짐하지만 다음번 술자리에서 다시 파도 타기를 하는 것처럼 이들은 다음에도 또 꾸물거림을 벗어나지 못하곤 한다. 실패다. 여기에서 한 가지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건 꾸물거리는 행동이 일회적 현상이 아니라는 점이다. 습관이다. 한번 습관이 들면 단축기가 형성되기 때문에 비슷한 행동으로 수렴될 가능성이 크고 반복된 실패감은 우울과 무기력으로 이어진다. 꾸물거림을 촉발하는 심리적 기제에 대한 이해와 대처 없이는 미루기 습관의 반복을 피할 수 없다. 각종 자기계발서를 통해 다양한 미루기 타파 기술을 접할 수 있다. 촘촘한 시간 계획 짜기, 25분이라고 5분 쉬는 루틴 구사하기, 과제 수행에 걸리는 예상 시간과 실제 소요 시간 사이의 간극을 줄이기, 할 일을 15분 단위로 분해해서 행동 중심으로 실천하기, 행동을 즉시 시작할 자신만의 주문 만들기 등등 주위엔 유용한 제안들이 넘쳐난다. 자기 관리 분야에도 빈익빈 부익부의 원리가 작동한다. 관리를 잘하는 사람에게는 이러한 전략을 활용하는 것이 수월하기도 하고 또 더 좋은 결과를 가져온다. 그러나 관리가 어려운 사람은 이러한 전략을 적용하기 어렵다. 작심삼일이 되는 경우가 많은 것이다. 무엇보다 안타까운 것은 나는 뭘 해도 안 돼 라는 부정적인 생각이 강화된다는 점이다. 꾸물거리는 이유를 이해하지 않고 꾸물거리는 행동 수정에 바로 뛰어드는 경우 일시적인 개선 효과가 나타날 수는 있다. 그러나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변화로 이어지기는 어렵다. 그러면 또 다른 효과적인 기술을 찾아 나서게 된다. 이 책은 바로 이런 사람들을 위한 것이다. 이 책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미루기 행동에서 연상되는 부정적인 이미지를 지우고자 합니다. 꾸물거리는 사람들이 흔히 자신에게 부여하는 게으른 이미지에 반대한다. 그들은 대개 게으르다기보다는 일을 너무 잘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다. 너무 잘하려고 하고 여러 가지를 신경 쓰다 보면 막상 일을 시작하거나 마무리하는데 힘이 든다. 이 책이 미루기보다 중립적인 단어인 꾸물거림을 사용하는 이유이다. 둘째, 꾸물거리는 이유에 중점을 둔다. 꾸물거리는 극복하는 방법은 다른 책을 참고하기 바란다. 다시 강조하지만 자신이 꾸물거리는 이유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채 행동 전략에만 천착할 경우 실패를 반복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이 책에서는 이러저러하게 행동해야 한다는 제언을 최소화하려고 했다. 셋째, 이 책은 꾸물거리는 사람들이 경험하는 어려움에 대한 위로나 단순한 공감보다는 꾸물거리는 이유와 그에 대한 인지적 이해, 그리고 더 바람직한 마인드셋을 검토할 기회 제공에 주안점을 두었다. 이 책은 프롤로그와 에필로그를 제외한 총 6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1장에서는 사람들은 왜 꾸물거릴까? 에 대한 저자들의 관점을 제시한다. 독자들은 1장을 먼저 읽기를 바란다. 2장부터 6장까지는 꾸물거리는 데 영향을 미치는 5가지 성향, 그리고 이 성향들이 어떻게 꾸물거리는 행동으로 이어지는지를 탐색한다. 근거가 되는 관련 연구들은 가독성을 위해 본문에 연번으로 표시하고 참고 문헌은 책의 후반부에 일괄 제시하였다. 2장부터 6장까지는 어느 장을 먼저 읽어도 상관없다. 독자 여러분에게 좀 더 와닿는 장을 먼저 읽기 바란다. 이 책은 연세대학교 상담심리연구실에서 꾸물거림 관련 연구와 상담을 전공하는 5명이 의기투합해서 출간했다.
집필 과정에 3년 가까운 시간이 투여되었으며 많은 문헌 고찰, 토론 및 수정 작업을 거쳤다. 함께 고민하고 노력했던 시간을 소중하게 생각한다. 특히 이 책 전반에 걸쳐서 많은 유용한 피드백을 해주신 임현우 교수님께 감사드린다. 아울러 이 책의 초기 원고에 세세한 피드백을 해준 5명의 독자분들께도 고마움을 전한다. 책의 출판을 허락해주신 북21 김영곤 사장님, 정지은 이사님, 양은영 팀장님, 그리고 서진교 에디터님께 감사한다. 이 책을 통해 자신이 왜 꾸물거리는지 그 이유를 명확히 이해하고 나면 결국 일을 할 때는 한순간에 한 가지 일밖에 할 수 없다는 평범한 진리에 닿게 될 것이다. 꾸물거림으로 고민하는 모든 사람, 꾸물거리는 이들과 함께 작업하는 사람들에게 이 책이 꾸물거리는 이유에 대한 새로운 조망을 갖게 되는데 도움이 되기를, 그리고 그들의 삶이 꾸물거림의 강을 넘어 보람과 기쁨으로 이어지기를 바라는 지필진의 마음이 부디 닿기를 소망한다. 2023년 11월 필자 대표 이동귀. 자, 저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희는 1장을 한번 읽어보기로 하죠. 1장을 읽은 후에 제가 아까 목차에서 안내해 드렸듯이 본인의 성향에 맞는 부분을 찾아서 먼저 이 책을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1장 한번 소개해 드려 볼게요. 1장. 사람들은 왜 꾸물거릴까? 꾸물거림이란 무엇일까? 꾸물거림에는 전제가 있다. 바로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이다. 할 일을 미루는 행동을 심리학에서는 꾸물거림, 학술 용어로는 지연행동이라고 한다. 꾸물거림은 일종의 감정과 행동의 교착 상태를 의미한다. 꾸물거리는 사람은 지금 해야 한다는 건 아는데 하기 싫다 고 말하곤 한다. 일할 필요성은 느끼지만 실행을 방해하는 감정과 생각이 필요성과 팽팽하게 줄다리기를 하고 있다. 학교나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규칙적으로 돌아오는 일들이 있다. 업무 보고, 서류 제출, 교육 이수처럼 주기적으로 해야 하는 일들이 처음에는 낯설다. 그러나 몇 번 지나면 낯선 이유를 곧 파악하게 된다. 이런 일들은 이제 예상할 수 있으니 미리 해버릴 수 있지 않을까? 하지만 많은 경우 그렇게 되질 않는다. 오히려 하지 않으면 안 될 때까지 최대한 미뤘다가 마감 시간이 다 되어야 부랴부랴 일을 시작한다. 한바탕 홍역을 치르고 녹초가 되면 문득 현실을 자각하게 된다. 나는 이렇게 바쁜데 다른 사람들은 왜 저렇게 여유로워 보이지? 이럴 때 사람들은 흔히 자신의 꾸물거림을 시간관리 실패로 진단한다. 그러면서 효과적인 시간관리 전략을 자신에게 처방한다. 모바일 시간관리 앱, 할 일 목록 일정표, 다이어리를 모두 동원하여 시간을 되찾으려고 한다. 하지만 어떤 시간관리 도구도 삶에 떠밀려가는 나를 쉽게 붙잡아주지 못한다. 시간관리를 하려고 나름 노력했지만 꾸물거림을 해결하지 못했다는 것은 꾸물거림의 원인이 다른 데 있음을 시사한다. 꾸물거림은 시간관리의 문제가 아니라 감정 조절의 문제이다. 독일 보움대학교의 에르한 겐츠 교수 연구팀은 이와 관련된 흥미로운 연구 결과를 제시했다. 자, 이제 하이라이트를 좀 잡으면서 가겠습니다. 꾸물거림은 시간관리의 문제가 아닙니다. 감정 조절의 문제입니다. 미루는 습관이 있는 사람들의 뇌 영상을 분석해보니 감정 조절에 관여하는 뇌 부위인 편도체의 크기가 할 일을 미루지 않는 사람보다 더 컸다. 게다가 감정을 조절하고 이성적 판단을 하도록 하는 배측 전방 대상 피질의 반응은 더 느렸다.
편도체의 활성화는 교감신경 항진과 호르몬 분비 같은 신체 반응으로 이어진다. 편도체의 크기가 크면 이러한 기능이 과활성화되어 배측 전방 대상 피질의 기능을 방해하게 된다. 용어가 너무 어렵네요. 배측 전방 대상 피질. 그러니까 요새 말로 표현을 해보자면 MBTI에 비유했을 때 F인분들이 더 많이 꾸물거릴 수 있을 확률이 높다는 얘기 같네요. 감정을 이렇게 크게 느끼는 분들, 편도체가 큰 분들. 그러네요. 감정을 조절하려면 뇌의 편도체와 배측 전방 대상 피질의 연결이 중요하다. 편도체에서 배측 전방 대상 피질로 정보가 전달되면 다시 몸에 필요한 반응을 하도록 지시해서 감정이나 고통을 조절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편도체가 큰 사람들은 익숙하지 않은 과제를 맞닥뜨릴 때 더 강한 불안을 느낄 수 있는데, 거기에다 불안을 조절해줄 배측 전방 대상 피질과의 연결성이 떨어지니 이를 조절하는 힘이 부족해서 일을 시작하기 전에 망설이거나 미루게 되는 것이다. 이 부분이 이제 설명이 다 됐죠. 감정 조절과의 연결. 이것이 가장 중요한 이유 같습니다. 뇌의 편도체와 배측 전방 대상 피질, 이의 연결이 중요한데 이것이 연결되면 다시 몸에서 필요한 반응을 하도록 지시를 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것이 감정이나 고통을 조절할 수 있는데, 편도체가 큰 사람들은, 그러니까 감정을 느끼는 부분이 큰 분들은 익숙하지 않은 과제를 맞닥뜨릴 때 더 강력한 불안을 느낀대요. 그러니까 자꾸 꾸물거리게 되는 것이죠. 망설이게 되고요. 많은 사람이 꾸물거림을 게으른 성격 탓이라고 진단한다. 근면성실이 중요한 한국 사회에서 꾸물거림은 게으른 성격으로 질타받기 쉽다. 하지만 꾸물거림은 타고난 기질이나 성격이 아니라 일종의 감정적 교착 상태로 인한 행동적 결과이다. 성격이란 한 사람이 어떤 상황에서나 일관적이고 지속적으로 보여주는 패턴이다. 자, 앞에서 저자분께서 말씀하셨듯이 일관적으로 지속적으로 보여주는 우리의 습관이라고 하셨거든요. 이 꾸물거림이. 그러니까 이것은 꾸물거림은 계속 지속적일 수밖에 없다는 거겠죠. 본인이 이걸 잘 이해하지 못하는 상태라면 반복될 수밖에 없다는 그런 말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꾸물거림은 다르다. 공부나 일은 미루지만 자신이 좋아하는 취미 활동은 미루지 않는다. 네, 그렇죠.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감정적으로 너무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오히려 좋으니까. 그러니까 미룰 필요가 없는 거죠. 꾸물거릴 필요가 없죠. 망설일 필요도 없으니까요. 보고서 작성은 미루지만 휴식 시간은 미루지 않는다. 꾸물거림이 성격이라면 공부든 일이든 휴식이든 상관없이 꾸물거려야 할 것이다. 하지만 꾸물거림은 과제의 특성,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 자, 여기도 한번 밑줄을 그어보겠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많은 영향을 받는다고 합니다. 결론은, 그래서 꾸물거림은 성격 그 자체라기보다는 마음속의 교착 상태가 겉으로 드러난 상태라는 쪽이 설득력이 있다. 계속해서 싸우는 거죠. 불안함과 어떤 두려움, 망설임과 계속해서 싸워야 하는 것 같습니다. 그것을 이겨냈을 때 나는 과제의 특성, 상황을 모두 극복하고 취미활동처럼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 것은 원래 계속 했었으니까 그렇지 않은 힘든 보고서 작성이라든지 업무를 할 수 있는 거죠. 하긴 할 건데 지금 하기는 싫다 같은 꾸물거림의 교착 상태에 빠지게 되는 근본 원인은 양가 감정에 있다. 양가 감정은 상호 대립하는 두 마음이 공존하는 상태이다. 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 하지만
동시에 하기 싫은 이유도 많다. 아, 참. 원래 심리학 책을 그냥 이렇게 너무 포괄적이라고 생각을 해서 어, 즐겨 읽지는 않는 편인데 너무 콕콕 집어서 말씀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이 책은 좀 다르네요. 자, 다음과 같은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를 꾸물거리는 이유. 지금부터 한번 읽어드려 볼게요. 그 일을 잘 해내지 못할까봐, 내 능력이 충분하지 않을까봐, 사람들이 비협조적일까봐, 내가 잘못하면 다른 사람들이 부정적인 평가를 할까봐, 일 때문에 놀지 못할까봐, 그냥 하기 싫어서. 이 정도의 이유가 있을 수 있다라고 저자분께서 알려주셨습니다. 이렇게 이유도 종류도 다양하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교착 상태에 빠져 꾸물거리면서 시간을 소모하다 발등에 불이 떨어지면 그때야 이러다 진짜 큰일 난다는 위기감이 교착 상태를 깨트린다. 위기감에 불안감이 더해져서 몰아치듯 일을 마치면 성취감을 느끼기보다는 위기를 모면했다는 안도감만 남는다. 아예 마감 기간을 놓쳐서 곤란한 상황에 처할 때도 많다. 몸도 마음도 지쳐서 다음번에는 달라질 거라고 결심하지만 꾸물거림은 반복된다. 그러면 우리는 대체 왜 꾸물거리는 것일까? 이 왜라는 질문으로부터 변화의 여정이 시작된다. 이때의 왜는 왜 이렇게 게을러? 와 같은 질책이 아니다. 변화할 의지가 전혀 없다면 이런 질문 자체가 생기지 않았을 것이다. 꾸물거리는 행동이 왜 반복되는지 궁금해졌다는 것은 변화를 위한 중요한 진전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럼 나는 언제 그리고 왜 꾸물거리는 것일까? 나는 언제 꾸물거릴까? 꾸물거림은 크게 보면 일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실패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일할 의도는 분명 있었지만 실행으로 옮기지 못했고 결과적으로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 꾸물거림은 일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현상이기 때문에 이 과정과 꾸물거림을 연결 지어볼 필요가 있다. 일 처리 과정과 관련하여 미국 뉴욕대학교의 심리학자인 피터 골 위처는 행동 단계 모델을 제시하였다. 2022년에 이 모델을 바탕으로 서울대학교 연구팀에서 특히 한국인들이 일 처리 과정에서 어떻게 꾸물거리는지 조사하였다. 자, 이것은 표와 그림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한번 최대한 잘 읽어 드려 볼게요. 일처리 단계별 꾸물거림. 일처리 과정. 계획. 몰라. 일단 덮어둬. 착수. 아, 오늘은 너무 피곤해. 내일 시작하자. 내일. 지속. 아, 30분 일했는데 SNS 조금만 볼까? 완수. 진짜 한 번만 더 체크해보고 내일 제출하자. 결과, 평가, 혹은 자기평가. 이렇게 5가지의 단계가 있네요. 계획, 착수, 지속, 완수. 계획에서 몰라 일단 덮어둬 라는 문장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계획은 어떻게 되던지 지금 하던지 나중에 하던지 일단 계획은 한 거죠. 그 다음에 착수를 했을 때 오늘은 너무 피곤하니까 내일 시작하자 이렇게 또 미루는 것이고, 지속 과정에서도 30분 일했는데 SNS 조금만 볼까? 하고 또 미루는 것이고, 완수 과정에서도 아 진짜 한 번만 더 체크를 해보고 내일 제출하자 이렇게 된다고 합니다. 근데 와 이거 진짜 너무 공감되네요. 큰일 났다. 저는 완벽한 꾸물거림러입니다. 꾸물거림러. 계속 읽어볼게요.
연구 결과에 의하면 일 처리 과정에는 크게 4개의 꾸물거림의 지점이 있고 그 결과를 평가하는 5번째 단계도 있었다. 우리는 보통 뭉뚱그려서 일 전체를 미루고 있다고 느끼지만 사실은 사람마다 유난히 교착 상태에 빠지는 지점이 다를 수 있다. 예를 들어 계획까지는 잘 세웠는데 착수가 안 되는 사람도 있고 계획도 잘하고 착수도 잘했는데 지구력이 약해서 지속이나 완수가 어려울 수도 있다. 나는 어느 단계에서 꾸물거릴까? 저는 계획 착수 단계에서 많이 꾸물거립니다. 아니 착수에서 꾸물거리는 편이에요. 지속은 곧잘 해내는 편입니다. 한번 시작하면 거의 끝을 보는 편이라서. 자, 이제부터 앞서 소개해드린 그 5가지의 단계를 책에서 지금 말씀해주고 계시니까 쭉 읽어드려 볼게요. 첫 번째는 계획 지연이다. 일처리의 첫 단계는 계획인데 시작도 하기 전에 불안해지거나 다양한 부정적인 생각 때문에 계획 수립을 미루는 것이다. 불안하니까 빨리 시작할 것이라고 예상했겠지만 불안의 파트너는 회피라서 일을 피해 미루는 경우가 많다. 서울대학교 허유선 박사의 계획 지연 수준을 평가하는 문학 예시는 다음과 같다. 과제가 주어지면 일단 나중에 생각하기로 한다. 익숙한가? 이렇게 계획을 미루면서 무한정 대기 상태에 머무는 것이 계획 지연이다. 두 번째는 착수 지연이다. 어찌어찌 계획은 세웠지만 착수, 즉 계획 실행 단계에서 꾸물거리는 것이다. 무엇을 해야 할지 알지만 막상 시작을 못한다. 착수 지연 수준을 평가하는 대표 문항은 더 빨리 시작하기로 마음먹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순간까지 시작하기를 미룬다이다. 계획과 실행이 따로 놀아서 기껏 열심히 세운 계획도 무용지물이 되고 만다. 세 번째는 지속지연이다. 지속지연은 간신히 일을 시작했지만 중간에 딴짓하는 경우와 중도 포기하는 것을 포함한다. 딴짓하다가 막판에 서둘러서 하긴 할 것인가? 혹은 중단하고 포기할 것인가에 기로에 놓인다. 예를 들어 직장인들은 일을 안 하는 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엉성한 결과라도 만들어내야 하는 상황의 압력이 있다. 그래서 딴 길로 샜다가도 결국 하긴 하는 것이다. 학생의 경우에도 학점이 신경 쓰인다면 어떻게든 과제를 기한 내에 제출하긴 할 것이다. 혹은 과제 자체를 포기해버리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네 번째는 완수지연이다. 예를 들어 보고서를 거의 다 쓰긴 했는데 어딘지 모르게 미진한 느낌이 들어서 마무리를 짓지 못하는 것이다. 아쉬운 마음에 조금만 더를 외치다가 결과적으로 기한을 준수하지 못하기도 한다. 완수지연 수준을 평가하는 문항 중 빨리 끝낼 수 있는 과제라도 이상하게 완성을 미루게 된다가 대표적이다. 거의 다 끝났는데도 이것을 제출하지 못하는 것이죠. 검토를 하고 싶은 마음에, 완벽하고 싶은 마음에. 이렇게 일처리 과정 중 4개의 단계에서 꾸물거림이 발생할 수 있는데 아직 끝난 것이 아니다. 마지막 단계가 남아있다. 바로 평가이다. 자신의 꾸물거림 행동을 평가하는 것이다. 꾸물거린 사람은 보통 자신의 행동을 되짚어보며 후회한다. 결과물이 불만족스럽고 스트레스도 커서 이제는 정말 달라져야겠다는 문제의식을 느낀다. 이렇게 달라져야 하겠다는 필요성을 느끼면서도 아무 변화가 없다면 이 만성적인 꾸물거림의 종착지는 결국 우울과 무기력이다. 플로렌스 나이팅게일은 동료 간호사들에게 이런 말을 했다. 환자와 건강한 사람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왜 환자는 누워있고 건강한 사람은 2발로 걸어 다닐 수 있는 걸까요? 네. 그렇다면 환자와 건강한 사람의 차이는 걷는다일 것입니다. 환자는 걷지 못하고 건강한 사람은 걷는다. 이 말은 즉 계속 걸어가지 못하는 사람은
곧 환자라는 것입니다. 인생에서 자신의 길을 중단한 사람이 곧 환자라는 의미입니다. 시간이 없다거나 돈이 없다는 이유로 잠시라도 그 걸음을 멈추었다면 그 사람의 인생이 지금 아파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런 글은 너무 좋네요. 여러 가지로 생각이 많이 들게 하는 그런 글입니다. 누군가가 주변에서 더 이상 걷지 못하고 멈추어 있다면 그 사람의 마음이 지금 아플 것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겠네요. 그런 사람들이 주변에 보이신다면 따뜻한 위로도 해주시면 어떨까요? 응원도 좀 해주시고. 만성적인 꾸물거림은 우울, 무기력과 관련이 깊다. 일을 미루다가 마감 기한이 임박해서 허둥지둥 서두르며 후회한다. 그러다 완성도가 떨어진 결과물 때문에 주변 사람들에게 부정적인 피드백이라도 받은 날에는 후회를 넘어 좌계감을 느낀다. 실패 경험이 누적되면 일을 맡을 때마다 움츠러들고 더 불안해지는 악순환에 빠지게 될 위험이 있다. 혹여 처음에 경험이 부족해서 서투르더라도 하다 보면 성과가 생기고 노하우도 쌓이는 법인데 꾸물거림의 비극적인 순환고리는 이러한 숙련 과정을 방해하기 때문에 자신감은 점점 떨어지고 무기력해진다. 미국의 전설적인 재즈 피아니스트 빌 에반스는 자신이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 하나로 "제가 음악을 계속해도 될까요? 를 꼽았다. 그는 많은 음악가가 부분적인 문제를 현실적으로 해결하려고 노력하기보다 모든 문제를 한꺼번에 다 가져와서 하나의 큰 문제로 만드는 것을 안타까워했다. 이것도 굉장히 좀 공감이 됩니다. 많은 음악가라고 표현을 하셨지만 많은 사람들이라고 표현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부분적인 문제, 한 가지 정도의 문제를 현실에서 해결하려고 노력한다기보다는 그 문제뿐만 아니라 다른 문제들, 아직 드러나지 않은 문제들까지 다 가져와서 아주 큰 한 덩어리로 만들어버리죠. 그러니까 한번 이렇게 무기력과 우울감에 빠지면 이런 실수를 하게 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어차피 모든 것을 다 할 수는 없을 뿐더러 모든 문제를 다 모아서 전체로 만들면 뭔가 손에 잡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더 혼란스러워지고 늪 같은 함정에 빠지게 될 뿐이라는 것이다. 현재의 수준, 단계마다 필수적인 것들이 있기 마련이다. 그 어떤 학습 심리 이론에서도 한꺼번에 모든 걸 빨리 다 잘해야 한다고 말하지 않는다. 빌 에반스 역시 현재 단계에서 아주 현실적으로, 정확하게, 그리고 정말 진실하게 수행하는 것이 정답이라고 말했다. 그러면 우리는 정확히 어떤 단계에서 꾸물거릴까? 어떤 부분적인 문제 때문에 정체되는지를 알면 이를 해결할 현실적인 방안들을 떠올릴 수 있고 추진력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나의 어떤 특성이 일을 하고자 하는 의도에 제동을 거는 것일까? 무엇이 꾸물거림을 촉발하는지 그 과정을 하나씩 살펴보자. 자, 이제는 내가 왜 꾸물거리는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왜 꾸물거릴까? 사람들은 내가 지금 꾸물거리고 있다는 것은 잘 알고 있지만 꾸물거릴 때 내 마음속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정작 이를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 단편적인 생각이나 감정이 스쳐 지나가긴 하지만 정확하진 않고 어렴풋하게 짐작하곤 한다. 내 마음 나도 모르겠다 상태에서 왜 자꾸 꾸물거리지? 라는 질문을 하게 되는 것이다. 꾸물거릴 때 속으로는 내적 갈등이 있고 겉으로는 멈춰 있다. 아마 해야 할 일이 생겼을 것이다. 자, 이거 잘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꾸물거리고 있다는 건 겉으로도 보인다는 거죠. 내가 뭔가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거, 멈춰 있는 상태라면 이미 해야 할 일이 생긴 겁니다. 생겼는데 지금 꾸물거리고 있는 것이죠. 해야 할 일이 없어서 우리가 멈춰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저는 받아들이고 있어요. 고민이 없으면 망설임 없이 할 일을 하고 안 해도 되면 안 한다. 하지만 뭔가 특수한 상황이 생겼거나 사람마다 고유한 어떤 개인 특성이 작동하면 해야 하는데 하기 싫은 두 마음이 동시에 발생한다. 이내 마음속에서 팽팽한 줄다리기가 시작된다. 한치의 양보도 없는 갈등 상태가 바로 양가 감정이다. 그리고 이 마음속 내적 갈등이 꾸물거리는 행동으로 드러난다. 속만 시끄러운 것이다. 그러면 양가 감정을 촉발하는 요인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일단 환경이나 상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예를 들면 일 자체의 특성이 이에 해당한다. 정말 중요하고 반드시 잘 해내야 한다는 부담감을 느끼는 일일수록 미루게 된다. 또 일을 맡게 된 상황적인 맥락도 큰 영향을 준다. 같은 일이라도 누군가 고압적인 태도로 떠맡기면 기분 좋게 시작하기 어렵다. 같이 일하는 사람은 더 중요하다. 비협조적인 팀원들과 진행해야 하는 일이라면 시작하기도 전에 불편한 상황이 예상되니 일을 시작하기가 망설여진다. 이와 같이 부정적인 상황이 양가 감정을 촉발할 수 있다. 그러나 그렇다고 모든 사람이 양가 감정 교착 상태에 빠져서 꾸물거리는 것은 아니다. 환경적인 요인에 대한 개인의 반응은 그 사람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 특성에 많은 영향을 받는다. 대표적으로 일의 규모를 과소평가하는 비현실적인 낙관주의 성향, 자신은 언제나 모자란 사람이라는 평가 절하와 자기 비난 경향성, 불공평하고 억울해서 일할 기분이 아니라는 저항감, 달성할 수 없는 높은 기준에 도달해야만 한다는 완벽주의 성향, 설레지도 않고 재미도 없으니 그만두고 싶다는 자극추구 성향 등을 들 수 있다. 이 5가지 개인의 특성은 영향력은 크지만 주로 마음속에서 벌어지는 일들이라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정확하게 포착하기가 어렵다. 예를 들어 완벽주의 성향이 높은 사람이 국내 굴지의 기업에 취업하기 위해 자기소개서를 준비한다고 가정해보자. 어떤 과제를 수행해야 할 때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그 일에 접근하거나 또는 회피한다. 취업 지원 서류 준비 과제에 접근하면 자기소개서 작성 계획을 세우고 계획에 따라 시작하고 계속 수정하고 마침내 완성한다. 반면에 회피하면 그냥 지원하지 않기로 깔끔하게 결정한다. 하지만 꾸물거리는 행동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접근과 회피 동기가 동시에 나타나는 것이 다반사다. 자기소개서를 쓰고 싶긴 하지만 갖가지 이유로 작성하지 않고 피하는 것이다. 이처럼 하고 싶다라는 접근 동기와 하기 싫다라는 회피 동기가 동시에 작용하는 것을 양가적인 상태라고 하며 이때 느끼는 갈등이 바로 양가 감정이다. 양가 감정이란 어떤 것을 원하면서도 동시에 또 원하지 않는 감정 상태로 양립하기 어려운 양쪽 모두를 원하고 있는 상태를 뜻한다. 그러니까 동시에 양쪽을 다 원하는 것이죠. 하기 싫은데 해야 되는 그런 것들인 것 같습니다. 꾸물거리는 행동이 발생할 경우에는 해야 할 일이니 해야겠다는 마음과 팽개치고 싶은 마음이 똑같은 힘으로 맞선다. 보통 상황이라면 과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마음이 접근 동기를 만들기 때문에 맡은 일을 탐구하고 계획을 세워 실현하려고 한다. 하지만 어떤 이유로든 하기 싫은 마음이 회피 동기를 만들면 접근 동기는 무력화된다. 절대값이 같은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만나 0이 된 것처럼 크기는 같은데 방향이 반대인 두 힘이 만나 어느 방향으로도 나아갈 수 없는 교착 상태에 빠지는 것이다. 마음속에 갈등이 있으면 당연히 불편하다. 양가 감정을 느끼면 그 자체만으로도 괴롭기 때문에 흔히 내면의 모순을 해결하려고 변명거리를 찾기 시작한다. 변명거리라고 하는 까닭은 보통 안 해도 되는 이유를 찾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여우와 심포도 우화에서처럼
그 일은 해봤자 어차피 별로 라든지, 또는 업무 분장을 불공평하게 하다니 화가 나서 일할 기분이 아니다 라는 식의 아주 정당해 보이는 이유를 찾아낸다. 이처럼 실패를 예상하고 미리 변명거리를 만드는 행동을 심리학에서는 자기 손상화라고 한다. 학생이 시험 전날 갑자기 배가 아파서 공부를 못했다고 말하는 경우를 생각해보자. 정말 아팠을 수도 있지만 어쩌면 다른 사람이 그럴만했네 라고 고개를 끄덕일 만한 구실을 만들어서 시험 결과가 좋지 않을 때 자신이 느낄 불편감을 줄이고 자존감을 보호하려는 전략일 수 있다. 자기 손상화 전략이 효과적이지 않은 까닭은 그 이유가 얼마나 그럴듯하든 간에 내적 갈등은 사라지지 않는다는 데 있다. 게다가 내면의 모순을 해소하려고 변명거리를 찾는 것은 일 처리를 유보함으로써 개인이 성장하고 잠재력을 펼칠 기회를 박탈한다는 점에서 부정적이다. 꾸물거림을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당장 일어나 책상 앞으로 가서 의자에 엉덩이를 붙이고 앉아서 컴퓨터를 켜고 바로 파일을 열어서 뭐라도 작성하면 된다 고 대답하면 될까? 물론 안 된다. 그게 정답이라면 수많은 사람이 머리로는 알겠는데 잘 안 돼요 라고 말할 리가 없다. 그보다는 꾸물거림 행동이 나에게 왜 생겨나는지 명확하게 알아야 한다. 이것을 모르고서는 꾸물거림에 기저에 있는 감정의 교착 상태를 해결할 방법이 없다. 당신의 꾸물거림은 어디에서 생겨나는가? 이것이 바로 이 책의 핵심 주제이다. 자기 이해로부터 출발하는 변화의 여정. 사람은 누구나 변화를 두려워한다. 작심삼일이 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오래 사용한 물건을 새 것으로 바꾸는 것만 해도 그렇다. 바꿀까 하는 마음에 이리저리 알아보지만 한편으론 괜히 바꿨다가 불편해질까봐 망설여진다. 새 물건을 들이는 것도 쉽지 않은데 하물며 행동을 바꾸는 건 더욱 망설여질 수밖에 없다. 물론 변화의 필요성은 이미 느끼고 있을 것이다. 변화가 있어야 꾸물거림을 해결하고 내가 생각한 대로 살 수 있다는 것은 알고 있다. 하지만 방법을 아는 것과 삶에 적용하는 것은 서로 다른 도전이다. 변화가 두려운 이유는 불확신 때문일 것이다. 변화를 시도하면 두려움과 의심이 연타를 날린다. 했는데 안 되면 어쩌지? 라는 두려움.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거야? 더 나아가 지금 이런 기분을 느끼는 게 정상이야? 라는 의심이 더해진다. 자신을 의심하면 기반이 송두리째 흔들리고 주저하게 된다. 그래서 불확신을 해소해 가야 변화할 수 있다. 자, 이 부분은 밑줄 좀 긋겠습니다. 자신을 의심하면 아예 할 수가 없죠. 시도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왜 나를 의심하는지 그 이유를 찾는 것이 바로 이 책에서 배울 수 있는 것들입니다. 꾸물거림의 이유와 불확신의 이유가 비슷할 거라고 생각이 드네요. 그 이유를 알면 우리는 변화할 수 있는 거겠죠. 꾸물거림에 대한 궁금증을 차근차근 풀어가고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차분히 분석해야 무엇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알 수 있다. 이 책은 지금껏 막연히 추측했던 꾸물거림의 발생 원인을 이해하고 자기 이해를 바탕으로 감정의 교착 상태를 벗어나 자신이 추구하는 가치와 목표에 부합하는 행동을 선택하도록 이끌 것이다. 즉, 자신이 꾸물거리는 이유를 속 시원히 알 수 있다. 꾸물거리는 사람은 나도 내가 왜 이러는지 모르겠다 고 얼버무리곤 한다. 하지만 잘 보면 그 이면에 양가 감정, 불안, 부정적인 생각이 존재한다. 자, 이 세 가지 단어는 좀 머릿속에 넣어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서 계속해서 읽어드리면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이 단어만 딱 들으셔도 그 내용이 떠오르실 거라고 생각이 드네요. 양가 감정, 불안, 부정적인 생각.
이 부정적인 생각은 자기 자신에 대한 부정도 포함되지 않을까 하네요. 보통 꾸물거림을 개선하고 싶은 사람들은 진단, 원인 찾기, 문제 명료화, 행동 교정에 초점을 맞춘다. 충분한 자기 이해 없이 문제에 초점을 맞추면 변화를 시작할 틈을 놓치기가 쉽다. 우리는 변화 과정에서 끝없이 흔들리고 할까 말까 망설이고 시행착오 속에서 허둥지둥한다. 이러면 마음이 급해지고 빨리 다음 단계로 가고 싶은 유혹을 느낀다. 성급한 결론을 내리고 자신을 밀어붙이면 지쳐 나가 떨어지기 쉽다. 스스로 납득하지도 이해하지도 못했지만 그래야 할 것 같은 방식을 무턱대고 적용하면 역효과가 나기 때문이다. 변화 과정은 편하지가 않다. 불편하다. 그래서 빨리 끝내고 결과를 보고 싶다는 압박감을 느끼기 쉽다. 변화 과정에는 침착하고 지혜롭게 행동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요소들이 참 많다. 시간 압박이 대표적이다. 빨리, 더 빨리 결판을 짓고 싶다. 이런 조급함에 압도되면 무리하게 엉뚱한 길을 가다가 포기하고 크게 실망하는 함정에 빠지게 된다. 양가 감정은 모순 덩어리처럼 보인다. 양가 감정 안에는 합리화와 정신 승리가 질비하다. 내가 비합리적으로 생각했다든지 건설적이지 않은 행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직면하고 인정하기란 쉽지 않다. 창피할 수도 있고 위협적으로 느껴질 수도 있다. 양가 감정이 답답하게 느껴지겠지만 사실 양가 감정에는 변화를 향한 소망이 담겨 있다. 현 상태에 불만이 없고 달라지고 싶은 마음이 없었으면 애초에 갈등하지 않았을 것이다. 본인 스스로 뭔가 계획하고 시작해야 되는 것들을 미루고 꾸물거렸었던 분들이 그로 인해서 무기력감을 느끼고 우울함을 느끼셨다면 아닙니다. 그러실 필요가 없어요. 현 상태에 불만이 없으면 무기력감도 안 느끼고 우울함도 안 느끼셨을 거예요. 현 상태에 불만이 있다는 건 양가 감정이 있는 상태이고 변화를 향한 소망이 담겨 있다는 말이니까요. 꾸물거림을 문제 행동으로 이름 붙이고 문제의 심각성을 깨닫도록 정보를 제공하고 행동 강령을 제시하면 될까? 이런 방식은 흔히 저항감을 불러온다. 대신 우리는 꾸물거림을 몇 발자국 물러서서 함께 관찰할 것이다. 내가 생각하는 방식, 주로 느끼는 감정, 타고난 성향과 기질이 꾸물거림과 어떤 관계인지 살펴보고 그 다음 지도를 보듯 가고자 하는 곳을 살피는 것이다. 자신의 내면 세계를 직면하면 할수록 변화를 방해하고 꾸물거림을 유지시키는 요인들이 명확해지고 변화를 향한 새로운 관점이 생겨난다. 양가 감정 속에는 변화 의도가 담겨 있다. 여기 나오죠. 양가 감정을 느끼고 계신다면, 지금 멈춰 계신다면 이미 변화를 하고 싶은 소망이 있으신 거예요. 이는 훌륭한 연료이다. 의도가 미미하더라도 산소를 조금만 주입하면 불이 옮겨붙어 활활 타오를 수 있다. 그러려면 꾸물거림을 문제로 진단하고 행동 교정에 초점을 맞추기에 앞서 나라는 사람, 나의 가치관, 내가 가고자 하는 곳을 탐색해야 한다. 마음이 흔들릴수록 변화를 시작하고 또 지속할 수 있는 틈을 주어야 한다. 그 여유 공간에서 차분하게 방향을 잡고 장애물을 확인하고 전략을 다시 세우면 생각한 대로 행동할 수 있다. 마음이 급하겠지만 자신에게 호기심을 가지면 꾸물거림 변화 과정에서의 불필요한 혼란이 줄어든다. 내가 왜 꾸물거리는지 제대로 알면 나는 골칫덩어리라 다시 태어나는 것만이 살 길이라는 식으로 체념하지 않을 수 있다. 자기 이해를 통해 지금의 나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나면 비로소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구조화가 된다. 즉, 큰 지도가 보이고 어디로 가고 싶은지 방향을 알게 된다.
가고자 하는 곳, 하고자 하는 것을 목표라고 한다. 그 다음으로는 영역을 확 좁혀서 구체적으로 어디서부터 변화 여행을 시작할지 정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나는 일처리 단계 중 어느 단계에서 꾸물거리나? 나의 어떤 개인 특성이 주로 영향을 주고 있나? 같은 질문에 대한 답과도 연결된다. 수용하고 행동한다라는 방식은 상담 심리 분야에서 가장 주목받는 증거 기반 심리 치료 이론, 수용 전념 치료, 동기 강화 상담, 마음 챙긴 기반 인지 치료에서 공통으로 제안하는 핵심 접근 방식이다. 인정하기, 즉 나를 수용한다는 것은 꾸물거림에 면죄부를 주는 것이 아니다. 또는 어린 시절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개인의 역사를 헤집어 관습적인 통찰을 추구하거나 바꿀 수 없는 과거를 붙잡으려는 것도 아니다. 가장 먼저 지금의 나를 알아차려야 한다. 과거에 내가 무슨 짓을 했는지,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무슨 짓을 했는지는 크게 중요하지 않다. 어떤 경우에는 단순히 하기 싫은 게 아니라 중요한 과제를 앞두고 불안한 마음에 도망치고 싶어서 미룬다. 미루면 일시적으로 불안감이 줄어든다. 하지만 이는 감정적인 선택일 수 있다. 꾸물거리면서 시간을 허비하는 것은 결국 마감 기한에 임박해져 더 불안해지기 때문에 고통을 정립하는 것에 불과하다. 반면에 잠깐만 심호흡하면서 내면의 불안을 바라보면 침착하게 대응할 시간을 벌 수 있다. 강한 불쾌감, 심하면 심장이 뛰거나 손에 땀이 나고 식은땀이 흐르는 신체 증상을 동반하는 불안감이 몰려오더라도 그 느낌 그대로 잠시 견디는 것이다. 그 다음 내 마음 상태를 파악한다. 불안에 휩쓸려 버리면 불쾌감만 가득하지만 자신의 불안한 상태를 알아차리고 잠시 머물면 주도권이 생긴다. 이것도 밑줄을 좀 그어볼게요. 내면의 불안을 바라보면 침착하게 대응할 시간을 벌 수 있습니다. 좀 불편하더라도 잠깐 견디는 것이죠. 그러고 나면 주도권이 나한테로 넘어온다. 지금 어떻게 할 것인지에 집중할 수 있게 된다. 이 책에서는 이렇게 하세요 식의 행동 지침을 추천하지 않는다. 대신 꾸물거림의 기원이 되는 개인 특성을 살펴볼 것이다. 대부분의 사람이 방법은 많이 알고 있다. 좋은 습관을 만드는 방법, 자기계발 방법, 새벽 시간의 기적. 방법을 몰라서가 아니다. 시간 관리나 일정 계획 방법에 대한 정보는 넘쳐난다. 그 수많은 방법을 속간에 나의 것을 선별하려면 먼저 내가 꾸물거리는 이유를 알 필요가 있다. 그래야 나에게 잘 맞고 효과적이며 내가 하고 싶고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한테는 작동하는 그 방법이 나온다. 내가 왜 꾸물거리는지, 원하는 게 무엇인지 관점을 명확히 하면 취사 선택이 가능해진다. 이 책에서는 꾸물거림의 발단이 되는 5가지 개인 특성, 비현실적 낙관주의, 자기 비난, 현실 저항, 완벽주의, 자극 추구에 대해 깊이 있게 살펴볼 것이다. 분명히 하고 싶은 점은 이 5가지 개인 특성은 상호 배타적인 관계에 있지 않다는 것이다. 한 사람이 동시에 여러 특성을 가질 수 있고 또 동일한 특성이라도 개인마다 그 정도가 다를 수 있다. 중간 회색지대가 있을 수도 있다. 나의 꾸물거림의 발단이 되는 특성들을 명료하게 이해함으로써 변화 과정에서 방향 감각을 개발할 수 있을 것이다. 꾸물거림의 정체 상태를 빠져나올 때, 마음이 조급할 때, 여러 갈래길 앞에서 산만해질 때 변화의 방향타를 잡기 위해 나라는 사람의 퍼즐 조각을 하나씩 맞춰가는 것이다. 앞으로 나올 5개의 장에서 우리는 다음 3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여정을 함께 할 것이다. 나는 왜 꾸물거릴까?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래서 지금 나는 어떤 선택을 할 수 있을까? 자, 오늘의 책 나는 왜 꿈을 거릴까? 저자님께서 추천해 주셨던 1장을 한번 소개해 드려 봤습니다. 딱 적당한 분량이어서 그래도 읽을 수 있었네요. 분량을 또 너무 많이 읽으면 안 되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이제 본인들의 성향에 맞춰서 그 해당 장을 찾아서 읽어보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뒤에 표가 하나 있는데요. 이 표까지만 한번 읽어드려 볼게요. 아까 5가지 개인 특성이 있다고 했는데 여기에서 나는 어디에 해당이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첫 번째 유형입니다. 비현실적 낙관주의. 비현실적 낙관주의라는 건 긍정적인 분이시지만 그런 긍정적인 일이 현실적이지 못하다 라는 거겠죠. 자, 이런 유형입니다. 때가 되면 어떻게든 서둘러 일을 마칠 수 있을 것 같은 묘한 자신감이 있다. 할 일에 대해 말할 때 아마도와 어쩌면을 자주 사용한다. 일에 대한 첫인상으로 예상했던 소요시간과 실제 소요시간 사이의 차이가 크다. 주로 실제 일 처리에 더 긴 시간이 걸린다. 대표적인 특성과 현상이라고 합니다. 자, 두 번째 유형입니다. 자기 비난입니다. 꾸물거리는 자신의 모습이 실망스러워 스스로를 심하게 책망하곤 한다. 나는 잘 해내지 못하는 사람이야. 난 쓸모가 없어. 같은 생각을 자주 한다. 우울해져서 또 일을 미루게 된다. 반복되는 것이죠. 자, 다음은 세 번째, 현실 저항입니다. 내 스타일과 맞지 않은 일은 아예 안 해버리고 싶은 반항심이 든다. 일단 미루기로 결정하면 잠시나마 나에게 주도권이 생긴 듯한 느낌이 든다. 내가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자꾸 꾸물거릴 이유를 찾고 변명하곤 한다. 자, 네 번째입니다. 완벽주의. 뛰어나게 잘하고 싶다와 실패하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이 늘 공존한다. 양가 감정이죠. 직접 통제할 수 없는 부분, 예를 들어 동료의 행동, 상황적인 우연까지 통제하려다가 스트레스를 받는다. 타인의 부정적인 평가에 대한 걱정 때문에 일의 진행이 느려진다. 자, 마지막 5번째, 자극 추구입니다. 희망차게 일을 시작하지만 흥미를 잃으면 금방 포기해버린다. 빠른 성과가 없으면 쉽게 지치고 호기심이 생기는 새로운 일을 찾아 나선다. 시도와 포기 사이에서 마음이 오르락 내리락 한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 5가지 중에서 한 2가지 정도에 해당이 됩니다. 2가지 정도. 여러 개를 갖고 있을 수 있다라고 하셨으니까 저는 2가지 정도 갖고 있네요. 아무튼 저도 개인적으로 지금 뭔가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시간이 좀 촉박하거든요. 늦게 시작했어요. 늦게 알았기 때문에 늦게 시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원래 제가 꾸물거리는 편이긴 한데 이 책을 통해서 꾸물거림을 좀 사전에 방지해 가면서 제가 이루고자 하는 목표로 한번 나아가 봐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에게도 너무 도움이 될 것 같은 오늘의 책입니다. 나는 왜 꾸물거릴까? 소개를 마치면서 다음 시간에도 재미있고 유익한 책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